소설 극장 정유정 장편소설 28 첫 번째. 프롤로그. 아이디타 로드, 최후의 위대한 레이스라 불리는 세계 최대의 개썰매 경주로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출발, 스켄트나 핑거레이크, 화이트 마운틴 등 27개 체크포인트를 거쳐 베링의 연안 마을 놈까지 1600km 이상을 달리는 대장정이다. 아이디타 로드는 아사바스칸 인디언 말로 먼 길을 뜻하며 매년 3월 첫 주말에 시작된다. 베링해가 훅 사라졌다. 백색 어둠이 그 자리를 채웠다. 바람이 눈발을 휘몰며 불어치고 암벽 같은 빅무가 세상을 가뒀다. 성미사나운 북극마녀 화이트아웃이었다. 재형은 질끈 눈을 감아버렸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특별한 일도 아니었다. 질주하는 썰매의 선체로 졸다 뒤로 나가 떨어지는 일쯤이야. 뒤통수를 찢고 눈을 뜬 뒤 황야에 홀로 버려진 자신을 발견하는 일도, 주인 없이 내달릴 개들을 떠올리며 망연자실하는 일 역시. 아이디타 로드에서는 그렇다. 밤낮 없이 설원을 달리는 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 가운데 하나였다. 화이트아웃 속에서는 구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좀 더 불운했을 뿐. 눈뜨기 직전만 해도 그는 베링해를 달리고 있었다. 자신의 개썰매팀 쉬차를 몰고 이 기나긴 경주의 결승점인 놈의 프런트 스트리트로 질주하는 중이었다. 스승 누콘과 함께 지원 차량에 타고 앞서갈 마야를 떠올리면서. 마야는 아이디타 로드 키드였던 그를 선수로 키운 최고의 썰매기였다. 지난 수년 그의 파트너로 북미의 설원을 누빈 쉬차의 일대 선도견이었다. 쉬차의 구성원인 16마리 썰매계의 어미이자 할미였다. 눈빛으로 말하는 법을 가르친 그의 노쇠한 연인이었다. 놈으로 입성하면 그는 가장 먼저 그녀에게 달려가 끌어안고 눈 맞추고 속삭일 참이었다. 마야, 네 아이들이 돌아왔어. 꿈에서 깨어 꿈길을 되짚고 있는 지금 여기는 베링해가 아니었다. 손목시계의 나침반이 알리는 바 유콩강 북쪽 어디쯤 같았다. 이글 아일랜드를 출발한 새벽의 기억마저 꿈이 아니라면 말이지만 이제 선택해야 했다. 죽치고 앉아 쉬차가 돌아오길 기다리거나 쉬차를 찾아 저 백색 어둠 속으로 떠나거나, 어느 쪽도 재회할 가망은 없어 보였다. 쉬차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달리기를 멈추고 자신이 찾아오길 기다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한 가지 일만 하도록 훈련받은 존재였다. 앞으로 계속 달리는 것. 재형은 뻣뻣하게 언 다리를 털며 일어섰다. 바지 허리띠에 연결된 밧줄 한 가닥이 뒤따라 일어났다. 잠깐 얼떨떨했다. 밧줄에 대한 기억도 없었다. 다만 어렴풋이 집히는 구석은 있었다. 꾸벅꾸벅 졸다 퍼뜩 눈을 뜬 어느 틈엔가 썰매에서 떨어질 걸 염려한 본능이 허리띠와 썰매 손잡이를 밧줄로 묶어뒀으리라고. 그는 밧줄을 당겨봤다. 수평으로 팽팽해졌다. 저 앞 보이지 않는 백색 어둠 속에 썰매가 있다는 얘기였다.
개들이 착용한 하니스와 썰매를 잇는 밧줄인 갱라인으로 연결된 개들이 달리기를 멈추고 기다린다는 의미였다. 그게 아니라면 밧줄에 매달려 질질 끌려가면서 눈을 떴겠지. 춤이라도 추며 썰매를 향해 뛸 일이었으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직감이 다른 문제로 발을 걸어왔다. 쉬차는 왜 달리기를 멈췄을까? 쉬차는 왜 기척 없이 서 있을까? 꽉 막힌 시야로는 답을 얻을 수 없었다. 섣불리 움직여서도 안 될 일이었다. 그는 방한복 주머니를 뒤졌다. 주머니 칼 하나, 초코바 반쪽이 나왔다. 목에는 고주파 휘슬이 걸려 있었다. 사람은 들을 수 없고 개의 귀에만 음파가 포착되는 휘슬이었다. 아사바스칸족 썰매꾼이었던 스승 누콘의 선물이자 제자의 징표였다. 쉬차의 2대 선도견인 후크를 부를 수 있는 호출기였다. 후크가 주파수 대역 안에 있다면 비밀 대화도 가능했다. 그는 얼어붙은 입술 새로 휘슬을 우겨넣고 길게 한 번 불었다. 이어서 짧게 2번. 후크, 무슨 일이야? 가까운 전방에서 느리고 나직하게 으르렁대듯 연속으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후크가 보낸 경계 경보였다. 우리 앞에 기분 나쁜 무언가가 있다고. 그게 나야 하듯 무언가는 자기소개를 해왔다. 훨씬 먼 곳이었고 개소리가 아니었다. 대기를 진동시키며 스산하게 이어지는 야성의 하울링이었다. 뒤이어 우리도 있다고 알려오는 하울링이 8번에 걸쳐 8개의 지점에서 울려 퍼졌다. 시계 방향으로 넓은 반원을 그리는 소리였다. 여음이 가시자 내내 침묵하던 개들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상황을 이해했다. 저 조직적인 하울링의 주인은 회색 늑대물이었다. 팩이라 불리는 서론의 자객들이 쉬차를 가로막고 통행세를 요구해온 것이었다. 자신이 썰매에서 떨어진 건 후크가 쉬차를 급정거시킨 탓이었다. 이후 동요하는 개들을 침묵시키며 상대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으리라. 재형은 낭패감을 느꼈다. 불길함이 한기처럼 번졌다. 상대는 번뜩하는 순간 목에 이빨을 박아넣는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쉬차만큼 빠르고 쉬차보다 끈덕진 추적자였다. 무엇보다 굶주렸을 것이다. 열흘 동안 줄기차게 달려온 쉬차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황야 한복판에서 늑대무리와 맞닥뜨린 경험도 없었다. 그러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형체 없는 살기가 백색 어둠 속을 보복해오고 있었다. 빅무 너머로 붉은 눈동자들이 번뜩이는 것도 같았다. 재형은 주머니 칼을 움켜쥐었다. 뱃속이 움츠러들고 위가 뒤틀리는 느낌이었다. 쉬차의 으르렁거림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며 점차로 커져갔다. 응전의 외침이 아니었다. 점증하는 위기에 대한 긴장과 불안, 허세가 뒤섞인 공포였다. 세상에서 가장 시끄럽게 꼬리를 내리는 소리였다. 게임은 끝났다고 봐야 했다. 주인과 개가 한 마음으로 흰 수건을 던졌으니 죽기 살기로 내빼는 길만 남은 셈이었다. 그는 허리춤에 밧줄을 붙들고 썰매 쪽으로 움직였다. 후크는 크고 다급한 소리로 3번 짖었다. 후크! 기다려! 소리쳤으나 이미 늦었다. 선도견의 명령을 받은 쉬차는 일제히 짖어대며 눈보라 속으로 튀어나갔다. 그의 몸도 덩달아 튕겨나갔다. 멈춰! 명령이 먹힐 리 없었다. 휘슬을 굴 틈도 없었다. 그는 나뒹굴고 고꾸라지고 곤두박질치며 속절없이 끌려갔다.
시차는 오른쪽으로 반원을 그리며 내달렸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느낌이었다. 재형의 뒤쪽으로부터 달려온 늑대들은 시차가 그리는 반원 한 중심으로 돌진해갔다. 놈들의 포효와 거친 숨소리, 설원을 박차고 도약하는 발소리가 그의 머리를 넘어갔다. 시차의 비명이 유백색 대기를 갈랐다. 그를 끌고 가는 짐에 순간 가속이 붙었다. 시차는 이미 개가 아니었다. 16발의 털 달린 탄환이었다. 그들이 방향을 바꿔 왼쪽으로 급선회 하는 순간 길고 울퉁불퉁한 물체가 정면으로 덤벼들었다. 몸을 겹치고 얼음 위로 솟구친 두 개의 바위였다. 시차에겐 눈 옆으로 스쳐갔을 사소한 풍경. 곡지로의 바깥을 미끄러지던 그에게는 피할 길 없는 장벽이었다. 그는 두 팔로 머리를 감싸 안고 바위를 향해 날아갔다. 충격이 옆구리를 덮쳤다. 다리뼈가 박살나는 소리를 들은 것도 같았다. 그와 썰매를 연결한 밧줄은 바위 틈새에 끼었다. 몸통은 바위 밑에 빗장처럼 걸렸다. 바위 너머에선 늑대들이 포효하고 개들이 울부짖었다. 갱라인에 묶인 채 날뛰고 튀어오르고 밀치는 개들의 요동이 밧줄을 타고 그의 몸으로 전달됐다. 밧줄은 등어리를 낚아채고 흉곽 밑을 조이고 갈비뼈를 파손다. 그는 정신이 아득해오는 충격 속에서 주머니 칼을 기억해냈다. 용케도 아직 손에 쥐고 있었다. 고맙게도 팔은 아직 부서지지 않았다. 재형은 줄을 끊었다. 동시에 몸을 부수던 장력에서 튕기듯 벗어났다. 그 반동으로 대굴대굴 굴러가다가 어딘가에 어깨가 걸리며 멈췄다. 바위로부터 멀리 온 것 같지 않았다. 더 멀리 가고 싶었으나 그럴 수가 없었다. 한쪽 다리는 감각이 없고 다른 쪽 다리는 무릎 밑에서 덜렁거렸다. 갈비뼈가 숨통을 찔렀다. 사냥꾼의 포효는 등허리를 찍어 눌렀다. 시차의 비명이 귀를 틀어잡았다. 그는 몸을 놓고 누워버렸다. 질끈 눈을 감고 간절하게 바랐다. 시차가 사냥꾼을 끌고 달아나주기를. 자신이 삶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멀리. 실제로 그랬을까? 간절히 바라서 그리 들렸을까? 시차의 울부짖음이 멀어지고 있었다. 얼마 후 정적이 찾아들었다. 그는 얼굴 위에서 서리처럼 얼어붙는 자신의 숨결을 멍멍해서 바라보았다. 마침내 삶의 편으로 넘어온 것인가? 아니었다. 부서진 몸 안에서 새로운 적이 아귀를 벌리고 있었다. 고통에 가차없는 엄니가 흉곽을 뜯어냈다. 고통의 악랄한 불길이 다리를 사르며 등줄기로 뻗쳐올랐다. 그는 이를 악물었으나 비명을 누를 수가 없었다. 자신을 지킬 수도 없었다. 세상을 가둔 백색 어둠이 훌쩍훌쩍 물러났다. 의식의 깊고 짙은 어둠이 늑대처럼 덮쳐왔다. 열아홉 시간 후 재형은 스승 누콘의 손에 구조됐다. 마야가 그를 찾아냈다. 그를 깨운 것도 마야였다. 눈뜨고 가장 먼저 대면한 것 역시 마야의 타갈색 눈이었다. 반가워 어쩔 줄 몰라 하는 눈이었다. 무한한 신뢰와 애정이 담긴 눈이었다. 조심스레 물어오는 눈이었다. 대장, 내 아이들을 어쨌어?
1장 그들이 온다. 기준 1. 백하나, 응답하라. 소방본부 상황실 무전기가 구조대를 찾았다. 기준은 손목시계를 봤다. 5시 59분, 교대 1분 전이었다. 새로운 구조 신고 접수. 출동 가능한가? 기준이 이끄는 화양 동부소방서 구조 3팀은 7시간째 소방서로 들어가지 못했다. 출동지에서 상황실의 지령을 받고 다음 출동지로 이동하면서 동구 전역을 돌았다. 10일 추돌 사고가 터진 백운 터널로, 폭설에 쓰러진 낙엽성이 인가를 덮친 백운 자연마을로, 비닐하우스가 줄줄이 주저앉은 수안 농공단지로, 이번엔 백운 도서관 뒤편에 있는 화양 맨션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집안에 혼자 있는데 밖에 나와 있는 환자의 부인이 수차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관리인이 올라가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지 않는다고 했다. 현장 확인 후 조처하라. 구조차는 백운 도서관 앞을 5분 전에 지나온 참이었다. 500여 미터 앞에는 동부소방서가 있었다. 실로 마뜩찮은 지점이여 시점이었으나 기준은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47. 운전을 맡은 윤문식이 사이렌을 틀면서 차를 유턴시켰다. 뒤따르던 구급차도 함께 유턴했다. 기준은 상황실에서 알려준 환자 부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전후 사정을 알아야 미리 준비를 할 것이므로. 여자는 말하는 기관총이었다. 기준이 119 구조대원입니다 하자마자 따다다 말을 쏟아냈다. 남편은 신종플루로 화양의료원에 입원했다가 이틀 전 퇴원했고 오늘 아침부터 또 열이 나고 몸이 좋지 않은데도 본인이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먹고 살아야 하는지라 하는 수 없이 환자만 놔두고 일을 하러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잔업에 걸려 집에 가볼 수가 없다고. 여자의 직장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았다.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북구 수안산업단지 방직공장이었다. 요컨대 나는 돈을 벌어야겠으니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너희가 내 남편의 안녕을 확인해줘야겠다는 얘기였다. 다른 가족은 없습니까? 딸이 하나 있는데 시집가서 서울에 살아요. 거기서 여기까지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와봐야 대문 열 수도 없지만 있어도 제압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소설 극장 정유정 장편 소설 28. 음악 이강호, 효과 김지환, 기술 김남희, 연출 전순아, 해설 구자형.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